안녕하십니까. 재무설계사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질 최동진 교수입니다. 재무설계사 직업윤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성과를 낸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업적을 이뤘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뭐 다 그쵸? 말짱 두루묵이 되고 오히려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 그 FPSB에서는 AFPK나 CFP한테 당연하게 그렇죠? 당연하게 윤리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갱신을 하거나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윤리학점을 갖고 가게 되는 이런 당연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이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관련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미 드렸고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넘어가죠. 자, I have a dream.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I have a dream을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이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재무설계사. 자, 전문가가 뭐 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아름다운 자산을 관리해서 그분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꿈들, 고객들한테도 꿈이 있고 나한테도 꿈이 있는데 두 꿈이 다 잘 성취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꿈을 위해서 나도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꿈이 없이 고객들의 꿈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모든 얘기들 다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나한테 정상적으로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마음의 꿈이 있다면 아마 뭐 윤리적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로는 윤리에 대한 접근과 영리 추구및 기업 윤리 뭐 이렇게 정해 봤고요. 자, 윤리에 대한 접근 쪽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Who am I?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Who am I가 있겠지만 일단 고객 전문가로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라는 부분. 우린 누구예요? Who am I? 누굽니까?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부분 중에서 지금 시간에 얘기할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 잘 지켜지면 윤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고객의 꿈도 지키고 나의 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재무설계사 고객에 대한 의무 우리 FPSB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실 의무 그리고 고지 의무, 진단 의무, 자문 의무, 갱신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하죠. 저는 이 중에서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죠. 충실하다라는 거는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고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실 의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지 의무, 진단 의무, 자문 의무, 갱신 유지 의무는 충실 의무에 따라와서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 의무가 되겠죠. 자, 이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 원칙이라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우선의 원칙, 그리고 성실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전문가 정신의 원칙과 능력 개발의 원칙, 비밀 유지의 원칙, 근면성의 원칙. 다시 한번 볼까요? 이 8가지 원칙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문구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었던 의무나 지금 보고 있는 원칙을 살펴보면서 그냥 텍스트로만 읽고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지키고 있지? 내가 뭘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아마 요번에 저희가 윤리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스스로 한번 진단 한번 해보죠. 본인은 윤리적이신가요? 조금 아까 우리가 원칙과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예, 윤리적인가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빈곤. 빈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 뭔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빈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윤리에 대해서 항상 빈곤한 마음을 갖고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다 충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충실해지고 진단하고 자문하고 갱신 유지하고 전문가 정신 원칙을 지키고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실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근면성의 원칙을 지키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걸 따져보고,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빈곤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하는데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도리란 얘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거는 원칙이나 의무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전문가 정신. 자, 전문가 정신이라는 부분은 윤리 원칙과 윤리 규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전문가로서의 품행을 갖춰야 되고요. 전문가로서의 몸가짐과 더불어서 전문가로서의 언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 왜? 우리는 지금 현재 금융 전문가, 그렇죠? 재무 전문가로서 고객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전문가 정신 중에서 저는 현재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용기. 예. 전문가에게 용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 무엇이냐, 무언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팔 때, 아니면 내가 어떤 고객한테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은 해야 돼라는 부분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조직에 몸담고 30여 년을 갖다 금융기관에서 재직을 했지만, 사실은 할까 말까, 또는 이거는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들, 또 했어야 했었던 것들, 또는 하게 된 것들,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도 느껴졌었던 것들로 사실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전문가적 정신은 뭘까요? 그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명품인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과연 명품인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가격이 비싼 건지 아니면 가치가 비싼 건지.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가치 자체가 높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게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자, 고객과 제가 맞닥뜨려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금융은 돈을 만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금융은 돈을 다루는 업무란 말이에요. 자, 돈을 다루는 업무, 고객의 평생에 모아놓은
그런 소중한 꿈을 다루는 그 업무에 고객한테 신뢰를 주지 않으면 고객은 절대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죠. 그럼 과연 신뢰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스티브 코비가 얘기하는 신뢰라는 부분은 성품과 역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할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저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근데 품행은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일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그래. 이러면 이분이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성품, 우리가 성품 윤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성품도 갖춰야 되지만 그거에 또 맞춰서 역량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성품은 스스로 가지고 낚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량은 우리 자격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걸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성품은 성실성과 본인의 의도, 어떤 의도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역량은 능력과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고객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한테 충실하게 전문가적인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충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전문가적 욕심을 더 많이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정당한 고객의 이익에 우선할 거냐. 당연히 전문가적 욕심은 안 내는 게 아니고 작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고객이 이익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 깊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적 욕심은 작게, 그리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은 크게. 우리 윤리 원칙이나 윤리 의무 윤리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한 가지만 지키면 고객의 정당한 이익,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에요. 그죠? 고객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이익은 안 지켜주셔도 돼요. 근데 고객의 정당한 이익은 많이 지키는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고요. 발간된 지 꽤 오래됐지만 언제나 서점에 가면은 항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대표적인 서적이죠. 그 책은 뭐 아주 두껍진 않지만 그럭저럭 두께가 좀 있는데, 그걸 다 읽고 나면은요, 딱 이 세 단어로 저는 압축이 된다라고 봐요. 배려와 칭찬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자, 배려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충실의 의무를 다하면 당연히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이해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고객한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압축하면 그거는 너와 나의 신뢰, 고객과 전문가의 신뢰로 압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합쳐지면 성공의 프로세서로 갑니다. 무엇일까요? 고객이 고난에 처했을 때, 또는 고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고객이 가지 않아야 될 가고자 할 때, 즉 내가 보기에는 저 상품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한테 저거는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내가 보기엔 저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렇게 느끼지만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또는 우리 조직이 이익이 된다면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 혹시 없으셨나요? 사실 있었죠. 그렇죠?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고객한테 과감히 그걸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씌워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은 나를 신뢰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고객이 나를 믿으면 당연히 소개 영업도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과 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고객이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자 할 때 내가 과감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자체를 우산으로 표현해 보면 그 용기를 발휘했을 때 우리는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즉 윤리를 잘 지키면 성공도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이거죠.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고객에게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게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마음적으로는 또는 내가 항상 외부에 얘기할 때는 나는 고객의 이익을 더 생각해, 나는 고객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되고 고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충실. 고객에 대한 용기. 그렇죠?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모두 윤리적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윤리 원칙과 윤리 규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고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페이지를 넘겨보면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분명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그 대상이 고객일 때 비로소 우리는 윤리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데 조직에 해를 끼치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객의 그냥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객의 정당한 이익, 그렇죠? 고객의 합리적인 이익이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조직에도 좋은 일이 되겠죠. 단순히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그리고 그 대상이 고객이라면 그건 당연히 윤리 원칙과 윤리 규정은 당연히 지켜지겠죠. 자, 자본주의 시대의 기본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윤리가 기본이다. 이건 좀 낯선 이야기죠. 자본주의 시대는 이익이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자본주의 시대에도 윤리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걸 애담 스미스가 얘기했다. 애담 스미스하고 얘기하게 되면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그쵸? 뭐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애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사실 애담 스미스는 철학 교수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은 철학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경제학의 아버지 국부론을 지은 애담 스미스는 시장이라는 거나 이기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분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뭐 고정 경제학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기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기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 내면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그 내면에서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한도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시장이 국가의 부를 이룬다라고 얘기한 게 애담 스미스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 자, 공정한 관찰자는 당연히 윤리적인 내면의 관찰자겠죠. 자본주의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에는 뭐가 깔려있다? 윤리의식이 깔려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시대 윤리는 충실 의무와 고객 우선의 원칙 두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무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실 의무와 고객 우선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아마 그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의 합법적 이득을 최대한 보호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합법적 이득에 대한 최대의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효용을 극대화하는 부분, 이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면서 자본주의 윤리원칙,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윤리원칙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피해야 될 생각들이 좀 있어요. 멜서스의 시각에서 본 윤리다라고 하게 되면 빈부의 차별. 자, 멜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량의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한 자, 즉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빈부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객 차별 솔직히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100억을 갖고 계신 고객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갖고 계신 고객이 기다리고 계시면 누가 더 신경 쓰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유층 고객이나 일반 고객들을 사실은 좀 차별하는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쵸? 근데 물론 완전히 100%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더라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고객들 하나하나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는 차별을 가능한 한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기업은 영리 추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리 추구와 기업 윤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기업이란 영리 추구의 집합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근데 효용 극대화가 언제나 윤리적인 행동인가? 라는 부분들.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부정적으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효용 극대화라는 부분들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윤리적이지 않았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데미지로 와닿는다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엔론이라는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었고 꽤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 자체가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수합병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기에도 윤리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 안에서, 요 사이에서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보너스를 받거나 성과급을 받거나 했을 때 그때는 과연 본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만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 꽤 큰 충격이 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경제적인 충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주와 미국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었던 하나의 기업의 잘못이, 이건 기업의 잘못이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누가 운영을 해요?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나 하나만 손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위기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IT 버블에 대한 붕괴라든가 9.11 테러, 그다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금리를 낮추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택융자에 대한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발생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리한 주택 모기지에 대한 판매.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기에는 상당히 재력적으로나 어떤 직업적으로 쉽지 않으신 분들한테 서프라임, 그렇죠? 예, 불량한 대출이죠. 서프라임 대출을 권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리도 지금 싸니까 구입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손해 안 나시고 이자 저리로 하시면서 차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객의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거의 슈퍼마켓에서 물건 판매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증되지 않은 모기지가 발생을 했고 또 이걸 갖다가 모기지 모아서 또 증권화했어요. 그래서 또 금융회사에서는 또 이걸 또 팔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이력이 쌓이는데 거기서 뭐가 됐어요?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죠. 금리를 딱 올리니까 그땐 서프라임 모기지를 받았던 분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대출 이자 감당 안 되죠. 그 다음에 금리 올렸으니까 부동산 버블 꺼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상환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화 시킨 또는 무리하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파산하죠. 근데 그게 그 나라 하나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미쳤다?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 미쳤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무리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고객한테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상품 판매한 게 문제가 되니까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윤리는 굉장히 큰 것까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게 윤리라는 부분이죠. 대여리은행 파산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200년이 넘은 은행인데 단순히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직원한 사람이 그걸 숨기면서 손실을 숨기면서 다시 그걸 복구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노력이죠.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은행이 단돈 1파운드에 매각이 돼버리는, 결국은 자본은 이미 다 잠식이 된 거죠. 자본 잠식이 다 돼버리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문가 한 사람이 이 거대한 은행을 망가뜨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잘못하게 되면 기관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고객 전문가라고 하면은, 재무 전문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걸 조금 축약해서 보게 되면 고객의 자산을 잘못 관리해서 망가지게 되면 그 고객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고객에 딸려있는 식구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윤리는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ack to the base,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품과 역량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러면서 성실성과 능력, 의도와 성과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게 될 때, 즉 신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지켜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고객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개인도 당연히 처음에 제가 개인을 얘기했지만 개인도 당연히 지켜야 될 원리지만 윤리 원칙이지만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 될 윤리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라면 프로메테우스처럼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제우스나 이런 부분들 같이 엮어서 얘기할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윤리와 관련돼서는 가장 핵심이 프로메테우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 고객을 향한 마음이 정말 프로메테우스만큼 애절할까? 애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 이 용기가 있으세요?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간은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생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독수리 와서 또 쪼아요. 매일 이 고통을 당하면서 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한테 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희생정신, 이 정도의 용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객 전문가로서 우뚝 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억압에 무릎 꿇지 않고 제우스, 즉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우스가 이제 불을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불을 훔쳐내 줌으로써 인간의 문명을 가르친 거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가로 바위산에 쇠사슬에 묶인 채 날마다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는 이런 벌을 받아요. 그렇긴 하지만 헬라크레스에 의해서 나중에 고통에서 해방이 되죠.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용기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려면요, 나의 신체의 일부를 물론 진짜 내주진 않겠지만,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복구가 안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저는 항상 이 윤리와 관련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고객과 관련된 얘기할 때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윤리적 행동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자 전문가적인 필수 덕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재무설계사 윤리 원칙, 충실 의무, 고지, 진단, 자문, 갱신 유지 의무, 그리고 고객 우선의 원칙, 성실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전문가 정신의 원칙, 능력 개발의 원칙, 비밀 유지의 원칙과 근면성의 원칙, 이런 의무와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킬 때 고객들한테 신뢰를 무한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인한테는 상당한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저와 같이 얘기하는 윤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